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은 세계 언론이 보도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가장 강조할 것은 종전선언이 분명한데 서두르는 종전선언은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절대적으로 좋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도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의 보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위험한 순진함과 트럼프 대통령의 허영심이 김정은에게 양보만 하는 결과를 낼 것이라는 큰 걱정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팍스뉴스에서는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을 탈 수 있다는 오피니언이 들립니다. 순탄해 보였던 연방대법관 지명자 인준 투표가 적어도 연기되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한 교수가 고등학교 때 지명자가 자신을 강간하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그렇다면 안 걸릴 남자가 없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사생활 보호냐 시민의 의무냐 사이에서 갈등하다 신원을 밝힌 교수는 그 일로 치료받은 의료 기록이 있고 연방수사국 거짓말 테스트도 통과했습니다. 당사자인 지명자는 오늘도 내 사전에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미아 페로우와 우디 앨런에 입양하였던 우디 앨런의 부인으로 현재는 살아가는 수니 프레빈이 수십 년 만에 자신과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 요지는 자신을 입양했던 미아 페로우가 미투 무브먼트를 이용해 지금의 남편 우디 앨런을 공격한다는 비난입니다. 민주당이 약간 우세한 캐네디컷주 선거에서 6명의 공화당 동성애자 후보가 출마해 눈길을 끕니다. 미국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으로 중국에 무역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이번에는 협상에 응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코카콜라사가 마리화나 음료수 제조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모레 사흘 동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고 더군다나 이제 중요한 일정이 생중계되기 때문에 저희 라디오 서울방송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방북을 많이 들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 먼저 오늘 미국에 아주 중요한 뉴스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 뉴스가 일주일 전에 나왔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리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익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그 워싱턴 포스트가 직접 그 사람이 누구다, 그 사람이 워싱턴 포스트와 몇 개월 전부터 인터뷰를 하다가 마음이 자꾸 바뀐 겁니다. 주저 하다가 결국은 그 본인이 누구인지가 다 새어 나오니까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이 내용이 미국에 9명밖에 되지 않고 모든 이슈들이 하급 법원에서부터 올라가서 결정되는 임기 제한도 없는 종신직인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관한 뉴스입니다.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결국은 그 미투 무브먼트 본인은 오늘 아침에도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침에 이제 백악관에 자동차를 타고 들어가는 장면이 보이던데 그 이후에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주일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누군가 어떤 그 여성이 30년도 더 됐네요. 고등학교 다닐 때 15살 때 17살이었던 이 그 연방 그 대법관 지명자요. 브렛 캐버넛이 본인을 강간하려고 했었다. 어떤 그 파티에서 이런 그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일이 흔히 있을 수도 있지. 이렇게 그 흘러오다가 결국은 원래 이 여성이 7월 달에 그 본인의 지역구인
그런 그 사람에게 그 지역구 의원에게 편지를 보냈고 또 다이언 파인스타인 의원에게도 편지를 보냈고 그때가 7월 초였는데 언제였냐면 먼저 워싱턴 포스트와 접촉을 했군요. 그때가 이제 브렛 캐버나우가 거의 연방 대법원관 지명자로 된다는 게 막 좁혀졌을 때였습니다. 리스트가.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용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이 여성은 그 크리스틴 포드라는 팔로알토 유니버시티에서 임상 심리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이제 스탠포드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요. 2012년도에 그 과거의 일 때문에 아주 힘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상담을 받게 됐고 의료 기록이 전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의료 기록에서는 지금 연방 지명자의 이름까지는 쓰지 않았지만 언제도 하도 오래전 일이라서 완전하게 기억은 못한다고 했어요. 82년쯤이라고 했고 그 당시에 한 그 친구 집에서 있었던 파티이기 때문에 수영복을 입고 있었고 그래서 여름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본인보다 2살 많은 본인은 그 여자 사립학교에 다녔고 바로 연방 대법관 지명자는 남자 사립학교 아주 그 부자 동네예요. 몽고메리 카운티. 그래서 이제 남자 4명, 보이 4명, 걸 2명이 파티를 했는데 집에 다른 어른은 없었고 전부 맥주를 마셨는데 한 병씩 마셨는데 이 연방 대법관 지명자와 또 다른 이름이 저지예요. 그 사람은 많이 마셔서 거의 만취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저지라는 사람이 지금 영화 감독도 하고 글도 쓰고 하는 사람인데 본인이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이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베드룸으로 가려던 자신을 베드룸으로 끌고 가서 문을 잠그고 침대에 던지고 거부하는 이 소녀 15살 소녀의 옷을 벗기려고 하는데 너무 만취해서 제대로 벗기지 못했고 그리고는 소리를 지르려고 하니까 음악을 크게 틀어서 소리가 아래층에 들리지 않게 했고 그래도 소리를 지르려고 하니까 입으로 꽉 막아서 그때 이제 이 지명자가 풋볼 선수였고 했거든요. 아주 지금보다 건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거 사고로라도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해서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친구가 사람들 완전히 몸을 덮쳤는데 이리 떼내고 저리 떼내고 해서 간신히 그 방에서 탈출해서 화장실에서 한 어느 정도 이렇게 문을 잠그고 있다가 문을 막 두드렸는데도 문을 잠그고 숨어 있다가 집으로 갔는데 어떻게 집에 갔는지도 기억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당장 집에서 부모에게 얘기를 하면은 아니 맥주를 마셨다고 야단 맞을 것 같고 어렸을 때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그 뒤에 오랜 동안 공부하는 것 또 사회적으로 남자 사귀는 것 굉장히 힘들다가 지금의 남편과 2002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그 과거의 그 상처라는 것을 알고 나서 2012년도에 본격적으로 남편과 본인도 그 임상 심리학자지만 상담을 받게 된 겁니다. 그 상담을 받는 그 전문가에게 모든 스토리를 다만 이 사람의 이름 같은 것만 얘기하지 않았고 이름은 다 기억하고 있는데요. 보통 그렇게 4명, 2명이 파티를 자주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의료 기록이 있고 7월 초에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했는데도 워싱턴 포스트에 이 기사를 내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워싱턴 포스트도 그냥 홀드하고 있었고 다이언 파인스타인도 상원 의원도 이번에 그 인준 청문회까지 했지만 이 그 교수가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본인이 그 원하는 대로 피해자가 피해자라고 한다면요. 원하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고 그러다가 익명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니까 다 뉴욕타임스도 보도하고 버즈피드도 보도하고 하니까 뉴요커도 보도를 하고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그동안 이 크리스찬 폴드와 인터뷰를 해왔고 또 실제로 추가 인터뷰를 이 본인이 그 자청을 해서 하고 나서 어제 굉장히 그 자세하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게 제가 대강 좀 전에 요약해 드렸던 그런 그 스토리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이제 이름이 밝혀지기 전에 신원 지금 사진까지 다 나왔어요. 어렸을 때 사진, 지금 사진 다 나왔는데 이 신원이 드러나기 전에 금요일에 그 위클리 스탠다드와 아주 그 보수적인 그 매체와 지금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인터뷰를 해서
나는 그 일도 무슨 일인지 모를 뿐더러 내 인생에 그런 일은 그런 비슷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이름 다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여성이 그동안 왜 그 다이안 파인스타인 의원에게도 워싱턴 포스트에도 이것을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기를 원했느냐면은 그래봤자 연방 상원 인주는 무난해 보이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본인만 거짓말장이 저 여성 끌어내리려고 그러는 거야. 연방 대법관 민주당이거든요. 등록된 그 민주당이고 아주 소액의 기부는 그 정치 기부 미국 사람들 하는 그 정도는 이 교수가 했습니다. 그런 그 전문가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 가정 생활이라던가 남편은 물론 알고 있는 일이지만 그런 것 사생활만 망가지고 저 연방 그 대법관 후보가 대법관이 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면 계산을 한 거죠. 교수니까 더 계산을 열심히 했겠죠. 다른 그 일반 사람들보다. 그러느니 이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하고 홀드 하다가 거의 이제 누군지 밝혀질 것처럼 되니까 본인이 확 나와버린 겁니다. 확 나와서 또 하는 얘기가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당신이 그렇게 나가서 얘기를 하면은 당신만 거짓말장이라고 저렇게 깨끗하고 단단한 연방 대법관 후보에게 이렇게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해서 그때 그 FBI 거짓말 탐지기,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를 해서 FBI는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를 했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까지를 다 이 연방 그 대법관 신원 조회를 해서 백악관에 그것도 첨부를 해서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를 한 여성이에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민주당에서는 적어도 그 인준 이번 주 안에 뭐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거 스탑시켜야지 된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고 다이안 파인스타인 의원은 민주당에서 지금 뭐 비난도 받고 있어요. 진작에 이것을 이렇게 그 공개를 하지. 그리고 또 어떤 공화당에서는 일부러 이 막판에 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이 제프 프레이크라든가 밥 코콜 테네시, 린지 그레이엄, 뭐 제프 프레이크는 대통령과 늘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그럴 수 있다 하고 또 지금 선거에 나가지도 않으니까요. 린지 그레이엄 의원까지도 그러면 이 여성의 주장을 우리가 들어봐야지 된다. 내지는 적어도 최종적인 인준 투표는 연기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백악관에서는 아니 그렇게 따지면 과거에 고등학교 때 그 일로 따지면 남자들 다 걱정해야 된다. 다 걸린다 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아들도 마찬가지로 이 아들은 또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장남이 무슨 그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다 하는데 초등학교는 아니고요. 고등학교 때고요. 그리고는 그 여자는 반 트럼프 운동가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또 표현의 자유고요. 이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한 이 교수의 남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그 와이프가 언젠가 본인한테 얘기를 할 때 라스트 네임까지도 이 연방 대법관의 라스트 네임까지도 지명자에 언급을 했고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는가. 연방 대법관은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판단이 중요하고 그 당시에 술을 그렇게 먹고 입을 틀어막고 정말로 그 와이프가 질식 쌓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던 물론 그 피해자니까 더 공포감을 느꼈겠죠. 그런 그 일이 있는 사람을 구태여 연방 대법관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 교수의 그 지금 남편이 하는 얘기고요. 백악관에서도 캘리언 코네이 같은 경우는 오늘 그 팍스 앤 프렌즈에 나와서 물론 이 사람이 굉장히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말도 연방 의회에서
들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 여성의 경우는 본인이 오랜 동안 사생활을 위해서 말을 안 하다가 결국은 시민의 의무를 해야지 되겠다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상원에서 그 나를 부른다면 나가서 내가 아는 한 증언을 하겠다. 그런데 이제 그 이 여성의 그 변호사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그 연방 대법관에 이 사람이 대법관이 지명돼서는 안 된다고는 본인은 그렇게까지 주장하지는 않겠다. 그 판단은 나의 증언을 듣고 나서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듣고 나서 판단을 해라 하는 게 지금 이 피해 여성의 얘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일단 전체 투표에 붙여지려면 상원법사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상원법사위원회가 공화당이 11명이고 민주당이 10명입니다. 공화당 11명 가운데서 한 명인 제프 프레이크 의원은 지금은 투표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벌써 여기서 어긋났고 또 연방 공화당 상원 가운데서 수잔 콜린스라든가 리자 머코우스키 알라스카요. 이런 여성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있죠. 더군다나 이 지명자가 낙태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이 사람이 대법관이 되면 낙태가 미국에서 불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어떻게 투표를 할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에 비해서 이제 공화당의 상원법사위원장이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65명 여성들이 서명을 한 것을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이 연방 대법관 지명자를 알고 있는 여성들인데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저도 오늘의 미국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어느 그 연방 판사보다도 여성 서기를 많이 고용한 사람이거든요. 엄마가 검사였기 때문에 엄마가 여권이 중요하다고 해서 본인도 그렇게 여성 서기를 많이 하이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에 대해서는 완전히 반대하는 거고요. 지금 또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이것도 1년이 채 되지 않은 얘기입니다. 민주당의 미네소타가 지역구인 알 프랭클린 의원이 이 사람이 세러데이 나잇 라이브의 작가였고 그리고 군인 위문 공연도 많이 다니던 중에 지금 라디오에 뉴스 앵커라고 있지만 원래 이 여성도 포르노 잡지 누드 모델도 했고요. 그 여성이 같이 위문 공연하는 동안에 잠자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옆에 있고요. 이렇게 가슴에 손을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닿을 듯 말 듯 하는 그렇게 놀리는 듯한 사진을 찍으면서 뒤를 쳐다보고 씩 웃는 그 사진 때문에 민주당의 알 프랭클린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를 했어야지만 됐습니다. 민주당의 동료 의원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렇게 따지고 볼 때는 연방 대법관이기 때문에 이 케이스를 이대로 넘어갈 것인가 의회에 갈 것인가 의회에 가더라도 인준 기간은 길어지지만 현재로서는 인준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연방 대법관 그 사람 얼굴을 볼 때마다 그러면 거짓말 탐지기까지 통과를 했다고 하니까 그 여성이 저 사람이 어렸을 때 여성을 강간하려고 했었던 사람이야 이런 오점 같은 것은 남는 게 되겠고요. 지금 미국이 이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아니타 힐 교수를 법대 교수를 생각하게 되는데 미국에서 제일 처음 일종의 미투 무브먼트죠. 지금은 미투 무브먼트라고 너나 나나 다 하고 있습니다만 아니타 힐이 클레런스 토마스 지금 유일하게 흑인 연방 대법관 청문 회 인준회에서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일할 때 많이 당했다. 여성으로서 이런 것을 얘기를 했었을 때 그 당시에는 상원법사위원회가 전부 남자였거든요. 지금은 다이언 파인스타인도 있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카멜라 해리스도 있고 하잖아요. 그때는 올 메일일 뿐만이 아니라 91년도니까 2001, 2011 거의 30년 전이잖아요. 올 화이트 메일이었습니다. 그때의 법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민주당인 조 바이든 이 전 부통령이었거든요. 조 바이든 부통령이 오늘 아침에 얘기를 하더군요. 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팔로알토의 이 교수의 얘기를 듣고 나서 상원 투표를 해도 늦지 않다. 참 미국이 지금
미투 무브먼트가 결국은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게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앞서 전해드린 뉴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요즘 말이 하도 강해져서요, 세져서요. 백악관에서 대통령 만나고 나서 한 얘기가 저 여성의 주장은 완전히 가짜다. 가짜 주장이다. 그런 일은 내 인생에 없었다라고 또다시 반복을 했는데 2번이나 가짜 주장이라고 했고 FBI의 거짓말 탐지기를 그 주장을 한 여성은 통과가 됐고 만약에 이것이 어떤 형태로라던 그런 모임이 있었고 실제로 모임이 있었고 거기에 술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이 적어도 6명이었었잖아요. 6명 가운데 누군가가 얘기를 해준다면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가짜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잠시 뒤에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관련 뉴스 전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는 것도 미국 언론 주목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평양에 가면은 평양에서 생중계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적어도 지금 2번의 회담이 잡혀 있고 또 그 2번의 회담이 두 번째는 확대 회담이 될 수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경제인들도 많이 가고 종교 지도자 또 노래하는 가수들도 가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핵 문제인데 지금 미국 언론부터 전해드릴까요? 네, 그렇게 하죠. 북한이 노스코리아가 보통 이제 남북한 할 때 사우스 노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뉴욕타임스 타이틀을 보면은 북한 먼저 노스 사우스가 종전을 압박하는데 미국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한다. 이런 제목을 썼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2번의 지금 일정이 잡혀 있는 회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종전선언 여기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늘 클래식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은 주한미군 철군 문제를 들고 북한에서 나올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주한미군 철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종전 선언을 해야지만 북한도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지 않는다는 그 선의를 믿고 핵 파기를 한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동시에 미국이 종전선언을 해주고 북한이 핵파기 리스트를 내놓는 것 100%가 될지 몇 퍼센트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보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 가장 긍정적인 그림만큼은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뉴욕타임스처럼 굉장히 물론 기사이기는 합니다만 어피니언이 아니라 북한과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된다고 수십 년 동안 주장을 해왔던 신문도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서두르면 판도라 박스를 여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으로서는 지금 연락사무소 설치하는 것도 반대했었고 했지만요. 그리고 이제 초소 없애는 것도 지금 반대하고 철도 인스펙션 하는 것도 연합사령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유엔이요. 유엔 사령부가 미군이니까는요. 그렇게 미국의 분위기가 이런데 결국은 종전선언을 한다. 아무리 북한에서 서훈 국정원장이나 정의용 실장이 가서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선언을 한다고 무슨 주한미군을 철군하라는 것도 아니고 한미동맹 약화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로는 그렇게 해서 미국에도 전했지만 그랬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정확하게 북한이 핵을 파기하겠다라든가 그런 것을 대중 앞에서 그 말을 본인의 목소리로는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북이 어떻게 핵을 포기할 수가 있겠어? 하는 것이고 이제 미국도 어느 정도는 면역이 좀 된 것 같아서 완전한 처음부터 주장을 했었던 100% 북한의 핵무기 파기, 북한만의 핵무기 파기는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거의 알만한 사람은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비밀 미팅에서는 주한미군 철군 안 해도 된다, 동맹 약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문서로 남기지를 않으니까, 목소리로 남기지 않으니까 아무리 정의용 실장이 미국의 존 볼튼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렇잖아도 강성인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이 그 말을 믿겠는가? 라는 게 이제 얘기고요. 문재인 대통령 뭐 그것까지 다 계산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중국도 이제 종전선언 지지한다는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빠르게 종전선언이 될 경우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너무나 좋지만, 왜냐하면 일단 그 북한 주민에게 야 드디어 우리가 미국에 이겼다 하면서 그때부터 종전이 됐는데 왜 미군이 있어야지 되지? 군사훈련도 줄여야지 되는 거 아니야? 없애야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까지 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야 감안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모르지만 아니면 이런 날이 올 것이다 하는 뜻에서 아마 너무 서두르면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표현을 한 것처럼 보이고요. 파이낸셜 타임즈를 좀 보겠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그 핵도박, 이 부분은 파이낸셜 타임즈는 문재인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함께 얘기를 했어요. 비밀스러운 개혁가인가?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데에 배팅을 두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에 그 북한에서 원하니까 또 본인도 원하고 2차 그 정상회담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갔고요. 이미 그 평양으로 아직 가진 않았네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후가 되면 아침 8시 몇 분에 간다고 하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희망 내지는 가설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드라마틱한 스텝을 밟도록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드라마틱한 스텝을 밟아서 종전선언되고 비핵화 뭐 왔다 갔다 하고 한다는 건데, 그게 한국의 계산이 너무나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그 안의 시스템에서도 굉장히 외로운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쉽게 핵을 포기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 바깥을 아는 인물이기 때문에 또 북한이 고립되는 것을 끝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만 한다면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이 위험할 정도로 순진하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표현을 했고요. 그런 접근 가지고는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있는 강성을 절대로 설득할 수가 없다. 그걸 문재인 대통령도 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본능, 자부심, 허영심 이런 것을 자꾸 자극을 해서 일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보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너무나 보드라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허영심을 동시에 걱정을 한다. 결국은 북한에 계속 양보만 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신념이 있기 때문에 한국과 남북한의 평화를 위해서는 모든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내다봤고요. CNN 머니를 포함해서 많은 블룸버그 뉴스는 어제 전했고요. 억만장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북한에 왜 가나?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부회장, 현정은 회장, 이미 현정은 회장은 김정은 위원장 여러 번 만났지만, 현대는 정주영 회장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파운더의 고향 이렇기 때문에 또 LG, SK 다 가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한국을 아시아 다른 내륙까지 쫙 연결을 해서 무역이라든가 기간 산업에서 뭔가 작은 땅과 작은 인구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보다 더 펼쳐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경제적인 그림은. 그래서 이런 계획이 삼성과 한국의 다른 기업에도 재벌 기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재벌 기업에도 그렇게 퍼져나갈 수 있어. 그게 되기는 되지만 삼성이 전자뿐만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건축, 쉬핑 다 있으니까는요. 그렇긴 하지만 개척이라는 것은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어떤 창의적인 예술가나 이런 곳에서는 앞서 나가는 사람이 주목을 받지만 비즈니스는 너무 앞서가면 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들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벤처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곧 추구할지는 모르지만 이재용 부회장도 가고 일단 정부가 가자고 하니까
기회를 보기도 하겠지만 가서 지금 이 상황에 뭐 재판도 받고 문재인 행정부가 재벌 개혁을 한다고 하고 적폐 청산을 한다고 하고 그 과정인데 정부가 가자는데 어떻게 안 갈 수가 있겠는가. 요청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가서 바로 어떠한 뭐 사업 계획을 뭐 구상하기는 이르다 하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거야 뭐 당연하겠죠. 미국 제재, 유엔의 제재 같은 것도 있는 것이고 북한으로서는 그렇지만 그 외국에서 투자를 받고 싶어 하는데 그 외국이 미국이기는 그다지 원치 않고 중국이기도 그다지 원치 않고 중국이 하면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한국이길 원하고 그 상황에서 삼성의 스마트폰 정도는 될 수도 있겠다라고 CNN 머니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삼성 스마트폰은 불법이지만 블랙마켓에서 지금 많이 돌고 있다고 하니까요. 북한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팍스뉴스의 그 어피니언 그 뭐 인터뷰도 많이 하고 하는 이분은 그 National Interest라는 Center for the National Interest라는 워싱턴에 있는 띵크탱크에 계시는 분인데 그 해리 카지아니스라는 북한 전문가.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뭐 긴 내용 다 아시니까 한 가지 정도만 전해드리겠어요. 김정은을 다시 만날 때 이번에는 미국의 북한 전문가와 함께 만나야지 된다. 그렇게 해서 뭔가를 좀 확실하게 하면 이번에는 지난번에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을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를 해버렸기 때문에 조금 그 김정은 위원장이 더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때에 이제 착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조금 그 아주 그 싱가포르 회담처럼 어정쩡한 모호한 이런 것 해오지 말고 전문가가 딱 가서 뭔가를 그 해야 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얘기했습니다. 잠시 뒤에 뭐 중국과의 관세는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물건을 얼마나 더 비싸게 사야지 되는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요. 또 코카콜라가 왜 마리화나 드링크를 만든다고 할까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처음에 뭐 25% 세금 부과 중국 상품에 대해서 하겠다 했는데 그게 이제 너무 많다고 생각했는지 10%로 일단 나중에 조절을 하더라도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대해서 세금 부과를 한다고 이제 미국이 밝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뒤에서는 우리 무역 협상하자 하고 손을 내밀었어요. 이달 말에 하자.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중국 관계자에게 뭐 관계자라고 하니까 류허겠네요. 공무원의 그 부총리요. 경제 담당 부총리. 그랬는데 이 류허가 지금 뭐 몇 번 그 미국에 왔었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또 그 미국 전문가들이 가서 회담도 하고 했는데 그때마다 잘 안 됐잖아요. 잘 안 되고 회담에서 다 됐다 했는데 또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나서 딴 얘기하고 결국은 그 류허 그 부총리가 망신만 당했어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아마 그 오지 않을 것 같다. 거절할 것 같다. 그럼 그 사이에 점점 그 중국 상품에 대해서 관세가 늘어나면은 일반 사람들이 더 많이 이미 느끼지 않고 있다면 더 많이 가격이 비싸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무역 적자가 아주 그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미국이 수출을 예로 들어보면요. 수출이 그 전체 GDP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수출이 전체 GDP에 뭐 한 뭐 7, 8% 그리고 이제 또 뭐 수입도 비슷하거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무역이 미국 전체 GDP에 뭐 한 15% 정도 내외가 되거든요. 나머지가 이제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차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예를 들어 뭐 재정 적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무역 적자하고 재정 적자가 굉장히 다른 거죠. 재정 적자는 들어오는 돈과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세금으로 얼마를 걷는데 연방 정부가 지출을 얼만큼 한다. 이제 그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은 그 세금이 그다지 크게 늘지 않는데 지출은 늘고 워낙에 그 세금 감면을 많이 해줬기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이에 이제 워낙에 생활 필수품은 다른 나라에서 많이 멕시코나 중국에서 수입에다 썼는데 여기에 다 관세를 붙이니까 물건이 비싸질 수밖에 없고요. 뭐 나이키 같은 것, 아이폰 같은 상품이 다 비싸진다는 얘기고요. 세금 감면으로 미국에 4조 달러 정도는 가져올 것이다라고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1년 거의 다 1년은 아니네요. 12월 달부터 했으니까요. 10개월 됐나요? 해서 보니까 4조 달러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게 3.5%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1,430억 달러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코카콜라가 마리화나 음료수 만드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한다고 하거든요. 역시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인데 지금 들은 얘기인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닐 거예요. 아마 맥주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맥주 이제 마리화나 그런 맥주가 많고 요즘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이제 마리화나가 점점 널리 퍼지면서 한인타운 주변에서도 마리화나 파는 그런 가게들이 많거든요. 겉에서 보면 간판은 없지만 뭐 올림픽 길에도 있고 하던데요. 이 코카콜라가 세계 그 최대 규모의 소다 회사입니다. 그런데 코카콜라에서 계속 강조를 해요. 뭐 정신에 어떤 영향을 주는 화학 성분은 없다라고 하는데 그 오로라 데마초라는 이 회사와 함께 소다를 만드는데 그 소다를 마시면 염증을 좀 줄여주고 또 뭐 고통이 좀 줄어들고 예전에 우리 뭐 바카스 지금도 바카스 드시잖아요. 그런 식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음료수를 만든다는 겁니다. 워낙에 이제 그 마리화나로 뭐 컵케이크도 만든다고 하고요. 앞으로 2년 사이에 마리화나 관련 이런 그 상품들이 21억 달러 정도는 된다고 하는데 오로라라는 회사와 거의 딜을 했다고 하고 그렇게 될 경우 코카콜라 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음료수를 만들기 때문에 리커버리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답니다. 리커버리라는 게 이제 뭔가를 좀 회복시켜준다. 염증을 좀 줄여주고 글쎄요. 마리화나가 얼만큼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성분을 가지고 염증을 줄여주고 고통이 줄어든다.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플라시보 효과까지 따진다면 이런 일들을 왜 하겠어요. 어차피 다른 그 회사에서도 하게 될 것이고 코카콜라는 판매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같은 모험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뭐 주말에 드러지 리포트에 맷 드러지가 예상한 것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자료를 점검을 해보면 하원에서 민주당이 뭐 60석까지 가져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던데요. 23석 차지하면 다수당이 됩니다. 상원은 좀 힘들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상원도 민주당이 점점 다가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커네디컷주를 통해서 미국이 참 다양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선택한 뉴스입니다. 커네디컷 하면은 좀 그 리버럴 하긴 하죠. 약간 그 민주당이 조금 강한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커네디컷의 여러 그 이제 선거에서 이번에 6명 가운데 5명이 남자, 1명이 여성인데 오픈리 동성애자들이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2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공화당에서 6명이나 나오고 있어서 커네디컷주가 예를 들어서 공화당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리버럴하고 민주당은 미국의 다른 지역보다 조금 보수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를 찾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커네디컷의 그 동성애자들 후보들이 하는 말을 공통적으로 이 종합을 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공화당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보수지만 사회적으로는 진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간단히만 전해드리자면 그 앙드레 프레빈하고 미아 페로가 함께 살 때 수니 프레빈을 입양을 했잖아요. 미아 페로는 10명을 입양을 해서 3명은 중간에 숨졌고 7명 자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소니 프레빈이 21살 때 아마 우디 알렌이 57살쯤 됐을 거예요. 나이 차이가 뭐 36살 정도 나니까 지금 우디 알렌이 83살 그 소니 프레빈이 그 47살인가 그렇습니다. 뭐 생일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 엄마와 같이 살고 있는 아빠 말하자면 스텝파더 자기
미아 페로가 입양한 아이를 다 자신의 아이로 받아들였으니까요. 그 우디 알렌이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결국은 지금까지 쭉 살고 있는데 최근에 미아 페로가 우디 알렌이 미아 페로와 이제 그 자녀들 가운데서 상당수가 한 명만 빼고요. 이 우디 알렌이 또 다른 딜란 페로라는 스텝도로도 뭐 성추행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수니 프레빈이 기자회견이 아니라 인터뷰를 한 겁니다. 잡지 뉴요커가 아니라 뉴요커에는 이제 그 미아 페로의 아들이 요즘에 그 미투 무브먼트 뭐 하비 와인스타인을 쭉 취재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뉴요커와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이라는 잡지와 수니 프레빈이 인터뷰를 해서 본인의 엄마였었잖아요. 미아 페로가 굉장히 그 미투 무브먼트를 이용을 해서 지금 내 남편을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수십 년 만에 인터뷰하더군요. 그 사이에 공화당 사이에서도 그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게 강간당할 뻔했다는 그 여성의 주장을 들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조금 많아지고요. 혹시 캐롤라이나주에서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도 없고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지금 17명 숨졌고 허리케인은 아니고 열대성 폭풍으로 약해졌지만 최악은 아직 안 왔다고 하더군요. 강혜신이었습니다.